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사관 지적능력평가 언어 논리력 담당한 윤철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5강에 이어서 오늘은 6강 독해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어휘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짧은 글, 그 다음에 좀 긴 글의 어떤 독해 원리를 통해서 글들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해 부분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글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그 중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머지 글의 요소들이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해 주거나 아니면 중심 내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이런 의도로서 여러 자료들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독해 파트인데, 자, 우선은 이 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이라는 것은, 한편의 글이라는 것은 중심 내용이 있겠죠, 중심 내용. 다른 말로 하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우리가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통일성이니, 응집성이니, 뭐 완결성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성하고 응집성은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우리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 묶으면 일관성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일관,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주제를 중심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인 일관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응집성이라는 건 제가 어휘 문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시어, 접속어, 대용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을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응집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형식을 말하는 거죠, 형식. 그래서 형식적 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시어라든지 그 다음에 접속어라든지 그 다음에 대용 표현, 이것들을 통해서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확인해야지만 중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미관계라든지 문장 내에서 이제 중심 내용이냐 아니면 근거가 되냐 뭐 주장이 되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시가 되느냐 아니면 뭐 상술이냐 뭐 부연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결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문장이라는 건 하나의 중심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설명으로 완결된 형태로 끝을 맺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독해 부분에서 해야 될 것들은 이 이론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에서 중심 내용을 찾거나 주제를 찾거나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좀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확인해 보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 그러면 1번 문제는 같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자, 제목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 주제를 중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목을 찾아라 이런 문제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주제로 과연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자체가 많이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단 자체도 많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심 문장 찾기의 문항 문제들은 각 문단별 중심 내용을 찾고 그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찾는다. 이게 이제 제목 찾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문단이 2개 정도, 하나 정도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찾기는 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면은 국내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잇따라 트위터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자, 항상 첫 번째 문장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어디에 출제가 되냐면요, 중심 내용은 보통은 2가지씩 또는 미가의식.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거에는 많이들 이 2가지식과 미가의식을 많이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따로 이렇게까지 뭐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국내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트위터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아,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트위터 열풍이다. 트위터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개인적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의 일환인 해외 출장 같은 주요한 일정도 공개하는 등 트위터를 통한 소통의 경우를 실천해 눈길을. 결과적으로 이 말은요, 앞문장의 내용 똑같은 겁니다. 트위터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썼을 뿐이고요. 이 같은 재계 주요 인사들의 적극적인 트위터 활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2가지다. 자, 트위터를 활용하는 재계 주요 인사들이 트위터를 바라보는 시각은 2가지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몇 가지다, 2가지다, 뭐 다음에 살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표지라고 하거든요. 표지. 표지라는 말은 표지판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표지판은 앞으로 우리가 갈 때 가야 할 그 앞길에 무엇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가지라는 것은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판만 잘 보면 길 찾기 쉽듯이 여기서도 그래서도 이 표지를 잘 활용하면요, 글의 내용을 찾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좀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문제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2가지랍니다. 그럼 볼게요. 2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밑에는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궁극적 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과 진정한 스킨십 경험을 실천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랍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 독해 지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접속어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러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는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글쓴이의 의도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파악해야 되고요. 아니면 둘 다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 내용에서 뭐 중심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또는 제목이 될 수 있는 부분 찾으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자사 최고 경영자들의 트위터를 모니터하는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아, 그러면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최고 경영자들의 트위터 열풍이 있는데 그거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도 있더라 라는 걸 얘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답은 거기 5번이죠.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열풍의 명암. 명이라는 것은 긍정적 기능, 암이라는 것은 부정적 기능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뭐 순기능이다, 역기능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에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요, 중심 내용이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담고 있는 포괄적인 제목은 뭘로 붙이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는 것은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선택하셔야지 정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1번만 가지고 제목을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정적, 긍정적 2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택지에서는 5번 명암 나와 있는 부분이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파트 지금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음 2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좀 봐야 될 부분들만 좀 골라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독해에서 여러분들 뭐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읽어보고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밑줄 쳐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하는 부분들은 제가 같이 읽어드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직접 읽은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중심 내용이나 주제나 아니면 제목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재에 있는 지신문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거는요. 또 다른 글인데 조금 1번보다는 좀 더 길이가 길어졌죠. 그래서 이 좀 긴 문단이 있는 글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선택을 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는 수험 직전의 심리가 묘사되어 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수험 직전의 심리가 묘사되어 있다. 자, 주인공 한스는 신학교 입학시험 전날 밤 초조함과 싸워가며 문법이며 수학 문제를 흐른다. 할머니는 이번 시험에 지원자가 118명인데 36명만 합격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실망의 한숨만 쉬고 있다. 그날 밤 한스는 무서운 꿈을 꾼다. 자, 무서운 꿈을 꾼다. 자, 여기 제가 일부러 교재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한 줄을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문단을 좀 구분해서 보실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먼저 보고 그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스가 무서운 꿈을 꿨답니다. 그럼 무서운 꿈을 꾼 이유는 뭐냐? 수험 직전의 심리입니다. 결국 심리가 불안하니까 무섭다. 그래서 불안과 무서움이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첫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다음 문단 보면요. 이튿날 한스는 시험장으로 가는 도중 연못가의 버드난 마을에 잠수서 그곳에서 낚시질하던 생각을 했다 한다. 낚싯지에 집중된 마음에는 낚싯대에 전도된 영적인 감각, 잡아채었을 때의 흥분, 싱싱한 고기를 손에 쥐었을 때의 신선감. 이렇게 시험 노이로제에 빠져나오고 보니 시험 노이로제에서 빠져나왔다. 그럼 이 앞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시험 노이로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들을 설명한 거죠. 방법들을.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불규칙 동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낚시터의 자기 암시를 지속하여 해답을 척척 낚아내게 되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자기 암시. 옛날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갈 때에도 투망질하듯 말고 낚시질하듯 하라라는 말이 있었다. 투망식으로 너무 많이 마칠 생각을 하지 말고 찌를 보듯 하나하나의 마음의 눈을 집중시키면 연상력이 작용하는 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옛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봐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봤듯이 위의 내용은 불안감이고 그 다음에 무서움이었다면 여기는 그 불안감과 무서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단의 내용이 분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 선택할 때 훨씬 더 쉽게 답안을 선택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 독해 지문 파트에서는 이런 글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들을 읽고 짧은 글 안에 또는 짧은 문단을 읽고 짧은 문단 안에 말하는 것이 뭐구나,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독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은 다른 건 없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읽어 두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글들을 다 읽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단을 읽고 여기서 중심 내용은 이런 거구나 라고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독해에 대해서 많은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아침에 신문 구독하셔서 좀씩 이렇게 읽어보고 중심 내용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독해 문제는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익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아침에 좀 신문을 좀 이렇게 훑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시켜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독해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2번에서 답은 이제 시험의 어떤 심리적 불안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4번 시험 노이로제 탈출법이 전체적인 제목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언급할 부분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우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충분히 답안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에서는요, 자, 주제로 가장 좋죠. 5번 같은 경우는 주제 찾기거든요. 뭐 주제나 제목이나 중심 내용이나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주제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제라는 것이 분명히 글 안에 드러날 때 2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항에는요, 대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글 안에 있기 때문에 글 안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암시적인 부분입니다. 암시적. 암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론을 통해서 주제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활용되는 것들이 뭐 글의 요소입니다. 글의 요소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반복된 단어를 활용해서 이제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고요. 주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간의 관계.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 지시와 접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는 예시구나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사실 예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삭제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도 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만은 없습니다. 말만. 중요한 문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고 밑줄 쳐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으면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또는 반복된 단어를 찾으면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들을 확인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5번에서는 지금 답은 여러분들 4번인데요. 현대사에서 괴테 사상이 지닌 의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제시문 안에 직접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의 외침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회적 오늘날의 심각한 병폐를 함께 치유하자는 세계사적 선언의 의미를 지닌다 라는 문장들이 이제 핵심 의미로 여러분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7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는요. 좀 제가 빼서 좀 설명하면요. 자, 독해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시 제가 장문 독해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독해에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시적 독해냐, 아니면 추론적 독해냐, 또는 비판적 독해냐.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공감적 독해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창의적 독해도 있고 뭐 나뉘려면 이렇게 5가지 정도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공감적 독해라는 것은 이제 문학 같은 경우를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문항국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파트가 아니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저희 문제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회적 독해 부분, 추론적 독해 부분, 그다음 비판적 독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 유형에는 비판적 독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독자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독자 효용, 독자가 받아들인 건 어떤 거냐라고 했는데 사실 비판적 독해라고 설명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어떤 비판적 독해는 어떤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뭐 뒤에 보시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뭐 풍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하고 있느냐, 비판하는 개념이 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어쨌든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독해는 정보 찾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라라는 겁니다. 글에 나와 있는 객관적 정보 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을 잘 읽어내고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지만 풀 수 있다. 그래서 일치성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하나하나 확인해서 본문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냐 가지고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중요한 게 지시어 접속어 대형편입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몇 강 내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사관 이 언어논리 시험에서는요, 지시어 접속어 대형편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보시고 풀면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문제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이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할 때, 즉 종이 다양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즉 있지 않습니까? 즉이라는 말은 나온 것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종이 다양하지 않을 때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 문제. 그럼 그 문제가 뭐냐? 이제 이게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볼게요. 생산하는 생물, 소비하는 생물, 분해하는 생물이 한 가지씩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 가정이니까요. 혹시 사고라도 생겨서 생산하는 생물이 멸종하면 그것을 소비하는 생물이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 즉, 또 나왔죠? 앞에 내용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역할 분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됐죠? 어떤 문제? 역할 분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박테리아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류가 없어도 다른 종류가 곧 그 역할을 대체한다. 자, 박테리아를 예를 들었네요. 예시. 그래서 분해작용이 계속되는 것이다. 즉, 또 즉이 나왔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으면 어느 한 종이 없어지더라도 전체 개에서는 이 종이 맡았던 역할이 없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결국 역할 분담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다양한 종이 있으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양한 종. 다양한 종이 문제의 핵심의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거 찾아보면은요,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종의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생태계가 안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일치하는 지문들은 분명히 자료에서 제시문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2번 보면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으로 이루어진 인위적 단위이다라고 했는데, 인위적 단위라는 개념 자체도 나와 있지 않고요. 단어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먼저 없앨 수 있는 단어, 선택지들은요,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을 썼다. 물론 이게 상위 개념 단어를 바꿔서 변환시킬 수 있거든요. 포함 강에 따져서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는 일치하는 문제에서는 좀 제외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연습을 통해서 이건 나와 있지 않은 단어, 나와 있지 않은 단어, 나와 있지 않은 단어 먼저 제외해 두시고 단어지 중에서 선택지를 한번 골라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계산이 좀 필요한 문제고요. 사실 이 계산 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매우 복잡한 어떤 뭐 수적 계산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시문을 보고 선택지를 보시면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치 문제는 제시문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선택지를 보시고 선택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제시문에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9번 문제도 거의 분명하게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 부분에 분명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끝부분에 선택지하고 첫 번째 문단 끝부분에 나온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2번 문제는 자,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에게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서 인슐린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호르몬인데 사람한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다 이거예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다 이겁니다. 이 호르몬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다. 따라서 자, 결론 지시어죠. 이 호르몬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슐린을 주사하여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 문제는 인슐린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돼지의 인슐린 뽑아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한 마리 돼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슐린이 너무 적어서 인슐린은 아주 값이 비싼 약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호르몬인 인슐린이 없으면 당뇨병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인슐린을 주사해야 되는데 인슐린은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돼지한테 구하려고 하는데 돼지한테 많이 구할 수가 없어서 비싸고 사람의 인슐린 만드는 DNA가 있고 그래서 이 DNA를 찾아 잘라내고 DNA를 대장균과 DNA에 연결하고 두 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대장균은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일치할 수 있는 여부 없는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나머진 맞고 하나는 아니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선 답은 4번으로 보면 인슐린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이다 라는 건데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아니죠. 거기 몇 번째 뭐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주사하여 치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치료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당뇨병 자체를 뭐 예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슐린은 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라 했지 약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이라고 했다는 부분도 보니까 본문에서 그렇게 뭐 약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단어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선택지를 고르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첫 번째 문단에서 답을 좀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 안에 있냐 없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보시면서 요 선택지 내용이 제시문에 있다, 없다 이 정도로만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충 보고 이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시문 안에서 이 내용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먼저 봐라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시문에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씩 일일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독해 문제를 푸시면 명확한 답을 선택할 수 있고 오답률도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문제 푸는 방법을 1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